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고요. 또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도 양시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4% 가까이 떨어지면서 3,119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4% 넘게 떨어졌습니다. 770선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세제 개편안까지 나오면서 투자자들 실망 매물까지 좀 출회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예. 개인만 꾸준히 사고 있네요, 오늘은. 그러게요. 자, 일단 뭐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별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맞는 전략을 좀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네,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 신월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계속 왜 빠지냐 네. 이제 올라서 빠졌다 이런 얘기 하다가 네. 세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이게 세금 때문에 빠지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가능성이 좀 높고요. 특히나 그동안에 올랐었던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세제 개편안 이전에 주주 친화적인 스탠스가 나왔었고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국내 정치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다가 미국발 통상 정책에 대한 압력들에 있어서 근본적인 관세 정책이기보다는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협상의 수단이라는 점이 이제 확실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주요 국가의 타협, 관세에 관련된 타협의 가능성이 높아진 점들이 일제히 선반영이 되면서 증시의 레벨이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관세 재료는 거의 일단락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에 그동안의 정책, 법률 관련된 부분들에 의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이번에는 세제 개편안, 증세 기조에 따라서 실망 매물들이 상당히 출회가 되는 것이고 한 축이었었던 정책, 법률 관련된 이제 정책 모멘텀 발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 생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하겠다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스탠스가 바뀐 거잖아요. 원래는 네. 증시를 부양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증시 부양 하는 쪽으로 바뀌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컨시스턴시, 네. 지속성 이런 게 중요한데 이제 정책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 이렇게 돼서 저는 매물이 빠지는 것 같거든요. 뭐 이게 실질적으로 앞에서 뭐 부양하겠다는 것도 속이 말로만 한 거고 법 몇 개 바꿨지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바뀌는 법은 부양 아니라 다시 부동산 사례나 뭐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부에서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은데, 네, 한번 네, 해석을 한번 해주세요. 정부는 증시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 상당히 많은 유동성 자금들의 흐름들을 부동산으로 가는 부분들을 증시로 돌리고 싶어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보다 비주택을 제외한 주택 시장만의 시총이 더 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돌려야 건전한 자본시장과 경제의 활성화, 민간의 역할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들에서 본다라면은 대주주들의 경영권에 대한 그런 좌지우지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제어를 해야 되겠고 소액주주를 위한 부분들이 자본 친화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 측면들이 상법 개정안에 녹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한 것은 법인세를 좀 안 건드리면 좋겠고 그리고 대주주를 판단하는 양도소득세의 보유 기준을 이게 이 정도로 낮춰야 되나 생각들을 아직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부동산의 특성이 안정적인 현금 유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이른바 임차 계약을 통해서 월세 수익을 얻는 것인데 이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유가증권보다는 덜 투명하다 보니까 세제 측면에서 세후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었는데 여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논의가 되고 한 진일보는 했습니다만은 시장 기대보다는 좀 덜 충족이 되었다. 즉 큰 기조에 있어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에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게 생각만치
뭐 우리 기대치에 딱 안 되네. 그리고 결국에 증세하고 싶어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세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세수 확보가 되느냐에 대한 판단인데 지금 약 이 정도의 조치로는 8조 원 정도 기재부가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업이익단에서의 기업 이익이 확보되지 않는다라면은 법인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투심은 실망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코스피 5천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나온 정책은 사실 그것과는 좀 상반되는 방향이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이제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네. 지금 내려간 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연말이면 이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거 아니냐라는 네. 이런 비판은 또 피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2020년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연말 변동성을 자극한 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다소 좀 우리 측면에서 아쉽다라면은 뭐 지금 일련의 흐름들에서 올라가는 흐름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된 것도 아쉬운데 최근에 미국 증시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커졌다 보니까 연말 산타랠리가 뭐 12월 말이 아니라 12월 초부터 나오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내 경제 규모는 지금 명목 GDP가 1년에 2,300에서 2,500조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부동산 자산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까지 오른 상황에 있습니다. 즉 경제 규모와 가계 자산 규모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과거에 일괄적으로 10억 원으로 환원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에 이거는 뭐 10억 원이 작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주식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는 혼선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측면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대주주라고 하면 기업 경영에 뭔가 간섭을 하던가 뭐 이런 사람을 대주주라고 불러야 네. 되는데 슈퍼개미가 아니어도 이제 10억씩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물론 그분들을 있습니다. 네. 이제 뭐 타겟을 했다라고 보면은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러면 딱 그 부분만을 타겟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그냥 주식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하는 사람을 타겟을 했는지 좀 너무 애매하게 금액을 확 낮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다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뭐 제가 거래소가 아닌 이상 네. 10억 원 이상 한 종목당 들어가 있는 투자자의 수를 카운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투자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고 증시에 대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적극성과 과거와 다른 시선들 증시 예적금이 아니라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을 상당히 보편적으로 가지고 그렇죠. 계신데 이러한 측면들이 과거의 기준으로 그냥 잣대를 들이댄다. 이게 지금 세제 개편안,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또한 과거의 전 정부에서 부자 감세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단어에 의해서 10억 원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들은 좀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금융자산으로 10억 원 이상에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어찌 보면 약간 징벌적 과세 느낌이 있어서 참 이 부분도 참 약간은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그 관세 내용도 이제 뜯어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단순 규모만 놓고 봤을 때 일본보다 더 협상을 잘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거 사실 단순 규모고 네. 실제로 뜯어놓고 보면은 자동차 섹터도 사실 원래 일본은 2.5% 부과였다가 15%면 12.5%가 증가된 건데 우리는 원래 0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동차 sek터는 아무래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전체 규모를 말씀 주셨는데 일본이 5,500억 달러, 예. EU가 4,000억 달러대, 우리가 3,500억 달러 펀드 투자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경제 규모는 최근에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 IMF 기준으로 14위까지 지금 밀린 상황에 있습니다. 절대 규모 역시나 EU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고 일본과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 규모는 과반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펙스 차원에서 본다라면은 투자 절대 규모는 작을지언정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는 좀 다소 부담될 수 있는 네. 측면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고 3,500억 달러 이게 되면은 약 500조 정도의 돈으로 카운팅이 되는데 우리 한 해 예산이 올해
추경을 통해서 700조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몇 년 전에 한 해 예산을 거의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현실성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부담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말씀 주셨는데요. 무관세였다가 이제 네. 15%다 보니까 일본의 협상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 해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실망 매물 상당히 나오고 있죠. 그리고 2분기 실적은 뭐 이미 오픈이 되었었는데 매출단은 싱글 디짓 한 1에서 5% 내외씩 올랐습니다. 판매량과 고부가 가치 차종들이 판매가 많이 되면서 괜찮았었는데 영업이익단에서 15에서 25%씩 감액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현기차 이제 삼형제가 밝힌 바로는 관세에 관련된 부대 비용들이 총 합쳐서 약 1조 6천억 정도 썼고 만약에 관세율이 25% 정도가 된다라면은 하반기에 5조 원 이상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가 되었는데 네. 2분기까지는 관세에 직접 노출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노출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동안에 관세가 직접 노출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세의 영향력들 어제 FOMC에서 연준 의장이 얘기했다시피 기업들이 아직 소비자들한테 정가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목에 차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정가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기업들 특히 자동차 산업들은 상당한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그동안 판매량을 유지해 왔었던 것들이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가격 상승의 압력으로 전개가 될 경우에 매출단에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 영업이익은 두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당연히 업황에 대한 시선은 좀 비관적인 시각이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거기다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50%를 이제 그냥 받아야 되는 걸로 품목관세로 이제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50% 관세를 맞으면 실제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원했던 것은 관세율을 낮추는 것도 낮추는 건데 무관세 쿼터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그 정도는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용시키는 것인데 타 주요 대상국들은 아직 세부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지만 이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지는 반면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어떤 우리가 생각했었던 전략 전술들이 먹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국내에서 약 지금 80만 원대에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 철강 제품이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50% 관세가 적용이 될 경우에 130만 원 정도 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미국 유통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되기 때문에 수출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굳이 뭐 유통비와 여러 가지 재고 처리에 대한 부분들 감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출길이 거의 막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이에 관련된 철강 업종에 관련된 국내 자구책들을 이제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고 한미 대통령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나면은 아마도 8월 25일에서 30일 경 사이에 내년도 예산안이 나올 텐데 이와 관련된 주요 업종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그래도 구체적이지까지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안들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자동차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작가님이 써온 자막을 보니까 이게 뉴스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보니까 독일 BMW보다도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제네시스 GV80이 아우디보다도 비싸졌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뭐 미국에서 차를 사보진 않고 아 그래요? 네 미국에서는 렌트 그러니까 여행에서 렌트한 게 다인데 뭐 가격이 워낙 이제 한국 현기차가 가격 경쟁력과 네. 이제 상당한 개런티를 제공을 해서 네. 경쟁력을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의 고부가 가치 차종들이 판매가 되는 것들은 네. 비슷한 가격 또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품질 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무관세 FTA 때문에 무관세였다. 라면은 이제는 관세가 붙는다라면은 15%, 뭐 대략적으로 판매 가격이 10%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차량은 이게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소형차 아반떼 사러 갔다가 네. 그랜저 봤다가 뭐 독일 3사로 넘어간다. 뭐 이런 하나 사러 뭐 조금씩 더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네, 네.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붙으면 이거 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러니까 그 같은 그 뭐 중형차
중대형차 SUV에서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은 더 넘어갈 수가 있는 브랜드를, 예.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 민감도가 소비자들이 상당히 높은 그런 이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관세 영향을 받게 되면 이제 판매량에 있어서 또 모델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도 조금 추이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럽이랑은 계속 경쟁이 생길 것 같아요. 일본은 똑같이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네. 유럽이랑은 대책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나라에서 그럼 또 밀어줘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아까 철강도 우리가 어떻게 밀어야 되고 내수로 예. 차도 어떻게 내수로 밀어야 되는데 인구는 줄고 살 사람도 없는데. 어쨌든 지금 그나마 그래도 조선업 같은 경우는 좋다 그러면서 어제 네. 한화 오션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조선업은 오늘도 그래도 상당히 가격 주가의 하방 압력이 높았던 가운데에도 일부 조선 업종들은 상당히 비교적 견조한 흐름들 좀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단기 이슈와 중장기적인 펀더멘탈, 기업의 이익 실적 등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펀더멘탈보다 이제 단기적으로 한미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이 협력이 강화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정책발 매크로 환경이 좀 구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MRO라고 하죠. 네. 유지 보수 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단순히 배를 주된 이제 조선업 이외에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목들에도 시선들이 긍정적인 온기가 좀 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군 함정 정비 자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재료들은 이미 거의 다 반영이 된 것으로 봐도 무방한 상황에 있고 새로운 재료를 반영하기 전까지는 이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기대감만으로 주가의 상승에 배팅하는 것은 다소 좀 신중한 태도가 좀 필요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실적 개선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밸류에이션에도 계속 올라가는 측면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기술력, 경쟁력이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실적 호조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수주 잔량을 지금 향후 2, 3년간 확보가 되어 있는 측면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지금 YOY 기준으로는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 조금 유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참 이게 아쉬운 게 삼성전자요. 이제 7만 원 순 회복이 되면서 이제 뭔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테슬라 네. 효과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3% 넘게 떨어지면서 다시 7만 원 순을 내줬는데 테슬라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테슬라란다. 삼성전자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 이제 테슬라에 대한 공급 네. 이슈 재료가 분명히 촉발을 시킨 것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소부장까지 같이 가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AI 산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과 여기에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는 대목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오늘은 좀 이런 상황이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삼성전자와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의 동행 관계가 상당히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한국의 대표 업종이 뭐냐, 종목이 뭐냐 하면 삼성전자 뺄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잘 갈 때 아니면 삼성전자가 잘 갈 때 동반 상승하는 경향들이 두드러졌었는데 오늘은 그 산업에 대한 전망이 악화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지수 자체에서 그냥 이제 한국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좀 센티가 꺾이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유의미했었던 삼성전자의 포인트는 결국에는 HBM 기술에 대한 격차가 조금 좁힐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된 측면, 그리고 테슬라, 인공지능, AI 칩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이슈는 파운드리 기술력이 TSMC에 아직 못 미칠지언정 그래도 경쟁을 해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성장주 스토리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간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는 6월 이후부터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좀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료들과 코스피 지수의 상승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개선이 되면서 이 스토리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형성된 것 역시나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 자체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사실 오늘 밤에 나오는 미국 고용 지표 그리고 향후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미국의 관세 협상을 이제 총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서 있을 수 있는 노이즈들을 고려했을 때 코스피의 방향성과 삼성전자의 이런 주가 흐름은 동행할 가능성이 높겠고 새로운 재료는 또 긍정적인 재료가 나온다라면 주가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장에 바로 나오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면서 기술 경쟁력 차원에서 격차를 좀 해소하는 데 더 방점을 두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갑자기 엔비디아가 이제 하락하면서 나온 게 이제 백도어가 네. 있다. 그리고 부인은 했지만 어쨌든 그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예전에 화웨이가 백도어라 그래가지고 다 막아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엔비디아는 이 백도어 문제가 왜 불거졌고 이게 어떻게 반영이 좀 지속이 될지 그리고 이 백도어 문제가 뭔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백도어라고 함은 이제 그냥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뒷문인데 그러니까 뭐 표현을 저도 다시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해서 찾아보니까 뭐 백도어가 좀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문이 아니라 뒷문을 통해서 우회해서 이제 정식으로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몰래 출입하는 그런 출입문을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 지금 격화 기술 대립 이런 상황에서 H20 칩을 수출을 승인을 해줬고 이제 가는 과정 중에 중국에서 이런 백도어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이제 날린 것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모든 칩이 아니라 일부 칩에 이제 몰래 어떤 경로가 숨어져 있어서 중국에 수출하는 칩에 몰래 뭘 집어넣어서 중국에서 뭐 하는지를 감시하려고 하는 칩을 넣어서 팔기로 했다. 네, 뭐 이런 뭐 그런- 거가 백도어인 거죠. 그러니까 네, 쉽게 그러니까 얘기하면 모든 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고, 일부 칩에 들어가서 중국에 수출하는 것만. 네, 그렇게 되는 거고 H20 칩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100 칩보다는 좀 낮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중국도 엔비디아를 필요로 하고 엔비디아도 중국을 필요로 하는데 중국의 견제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에 제어를 건다는 것이고 이 기울기의 각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중국은 분명히 이 칩을 수입을 통해서 단순히 그들의 산업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이런 칩을 통해서 그들의 기술을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을 할 수밖에 없겠고 그런 중간중간마다 이제 태클을 건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분명한 것은 제어를 하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입장에 있어서는 중국 시장 매출, 영업이익 확보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다. 라는데 방점이 될 것이고 엔비디아 역시나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미국 정부의 규제, 중국의 이런 태클들 사이에서 좀 딜레마가 빠지게 된다라면은 당분간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에 대한 우리가 밝은 전망들을 눈여겨봤다라면은 분명한 것은 명암이 있구나라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의 흐름 역시나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부분들이 이런 재료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뭐 FOMC 결과도 나왔고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더 낮아진 상황이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더 중요해진 시점에서 이제 관세 역량이 이제 실제로 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봐야 될 텐데 일단 그보다도 이번 주에 나오는 그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인데 실업률이 약간 올라갈 걸로 예측된다면서요. 네. 예. 지금 이번 FOMC에서도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했다시피 고용, 네. 실업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무게 중심이 실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번 FOMC에서는 월러 연준 이사와 보우만 연준 이사, 비둘기파적 인사가 이제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냈는데 연준 의장과 거의 의견을 같이 하는 연준 이사직에서 이렇게 두 명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약 30년 만에 네. 처음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월러 연준 이사는 관세발 인플레이션 영향력은 20% 이하 정도가 적용이 된다라면 한시적 일회성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고용시장의 질적 지표에 있어서 둔화되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성명문에 있어서도 고용시장 자체가 뭐 어떤 다른 문구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있어서 견조하게 확장된다라는 문구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약간 톤 다운이 되었고요. 또한 FOMC 전날 발표된 졸츠 보고서에 의하면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한 750만 건을 좀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금리 인하 한이 많이 할 때 이맘때 나온 졸츠 보고서가 800만에서 830만 건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근로자를 구합니다라는 구인 공고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고용시장의 타이트함이 이제 좀 옅어지고 있다,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점은 고용시장발 임금의 상승 압력이 경기에 의해서 수요 측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미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사장님이 구인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게 작다 보면은 그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내 구매에 맞는 일이 아니야라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해질 타이밍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M7이 결국은 드라이브를 AI로 해줄 거냐 말 거냐 이거밖에는 포커스를 할 만한 기대할 만한 게 없는데 네. 거기다 이제 M7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더하면 전 세계 주식시장이 20%가 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를 넘어선 이제 거의 그 시총을 가진 M7이 됐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계속적으로 여기만 쳐다보고 계속 매수를 들고 가는 게 맞나요? 미국 경제 그냥 둔화, 위축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보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아주 적극적이 아니라 느리게 된다라면은 미국 경제가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M7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에 의해서 주가가 달려가는 흐름들 를 당분간 이어질 개연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FOMC에서 상당히 매파적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왔는데, 그때 파월 연준 의장이 등장하기 전에는 주가 지수가 강보합세였다가 비둘기에서 매파적으로 바뀐 성명문의 기자회견을 확인하고 나서는 주가 지수가 떨어졌고 금리는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 주가를 올릴 수 있었던 것들은 메타의 실적이었거든요. 메타가 상당히 실적 컨센서스 대비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3분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 역시나 약 500억 달러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내용 역시나 좀 좋았습니다. AI 투자를 하면서 광고를 통한 수익을 이 선순환 고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장 참가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대목들이 좋았다라고 보여지고, MS 같은 경우는 특히나 AI에 있어서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 애저에 대한 연간 매출이 한 750억 달러 돌파한다. 그리고 계속 YY 기준으로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AI에 있어서 선도적인 입장, 그리고 오픈 AI와의 협력 등 좀 메타와는 다른 성격에 있어서 양대 축처럼 가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MS 기준으로는 시총이 엔비디아 다음으로 처음 4조 달러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상회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은 반면에 애플이나 아마존처럼 실적은 괜찮은데 향후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반락하고 있고, 특히나 애플은 아이폰 판매가 상당히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고 상품군의 포트폴리오 저가부터 중가 고가까지 잘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흐름들이 나온 것은 아무래도 타 기업과는 다르게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들에 있어서 시장 참가자의 기대치를 좀 충족시키지 못하는 측면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